안녕하세요. 2017 가을 카오스 강연 미래과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 처음으로 모시는 여성 과학자십니다. 포스텍 화학과 박문정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유연한 고분자 소재 기반으로 인공 근육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한 근육 소재가 미래 로봇이라고 불리는 소프트 로봇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엇이 당신을 인공 근육 연구를 하게끔 만들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인공 근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아시는 분들, 제가 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 분은 이 만화를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 형사 가제트라는 만화가 굉장히 인기였고요. 특히 저 모자에서 나오는 가제트 만능팔, 저거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해 줬죠. 그래서 저때 당시에 대학교 때는 이제 연구가 뭔지 잘 모를 때였기 때문에 왜 가제트 만능팔 모자를 누가 하나 씌워주지, 왜 입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 글씨를 쓰게 할까, 너무 답답했던 그런 또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제트 만능팔이 개발되지 않았죠. 만화에서만 나오는. 그래서 저렇게 모자에서 나와서 혹은 어디 다른 데서 나와서 내 의지대로 움직여주는 저런 팔은 저 때는 없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런 팔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로봇이 연구가 되어 왔는데 어찌 보면 많이 발전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찌 보면 들인 시간에 비해서 또 굉장히 발전이 더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의 로봇도 여전히 이렇게 컸고 지금 로봇도 또 여전히 이렇게 크고, 그래서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과거 로봇이 정확히 이것만 얘기하는 거자면 제가 대표적인 예로 옛날 로봇은 어땠느냐. 옛날 로봇은 이랬습니다. 우리 의수 있죠, 의수? 의수는 원래 손이 없는 분들이 손이 있는 것처럼 그냥 원래는 수동적인 역할만 하지만 이 의수에 몇 가지 아주 간단한 관절을 만들고 여기에 와이어링을 잘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동작을 하냐에 따라서 손가락을 접고 피고 이랬던 이제 인공팔이 지금은 훨씬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제트 만능팔과 관련이 있는 건데 과거지만 비교적 현재의 로봇이고요. 현대에는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막 일하다가 손이 하나 더 필요하면 저렇게 가제트 만능팔이 하나 나와서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손이 부족합니다. 손이 하나 더 필요해요. 커피를 마시고 가고 있는데 문을 열어야 되면 우리 보통 커피를 바닥에 내려놓죠. 그럴 필요가 없이 가제트 만능팔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거죠. 이런 로봇이 작동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로봇이 등 뒤에 붙어 있고요. 발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발등에 트래커랑 센서가 달려 있어서 발을 이렇게 움직이면 팔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발가락과 발등이 연결된 센서를 가지고 내가 발가락을 굽혔다가 폈다 하면 따라서 손도 굽혔다가 펴졌다 하는, 이게 이제 비교적 현재지만 이제 과거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분명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보통 해보면 손과 발을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조절하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런 기술들이 지금까지 개발이 되어 왔고, 이게 제가 이제 과거의 두 가지 극단적인 이제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현재는 어떻느냐? 현재 로봇이 어느 정도 기술까지 개발되어 있느냐, 사실 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말로 나오는 동영상이니까 일단 제가 말하지 않고 잠시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식 수술을 통해 뇌신경과 연결한 이 인공팔은 움직임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바로 위 팔 근육을 감싼 회로 장치가 뇌의 전기 신호를 받아 인공팔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생각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4월에는 사지가 마비돼 손가락조차 움직이지 못하던 미국의 한 젊은이가 뇌 전기신호 전달 기술로 운동 기능을 회복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현재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현재 로봇 기술인데요. 먼저 뒷부분에 나왔던 뇌신경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나 그 외의 사고에 의해서 척수에 손상이 되면 뇌도 멀쩡하고 팔다리 근육도 다 멀쩡한데 못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평생을 못 움직이는 채로 살아야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뇌에서 신경을 전달해주는 목 뒤에 가장 큰 신경 라인 6개가 있는데 그게 끊어지게 되면 뇌에서 주는 신호를 팔다리 근육에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평생 못 움직이시고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최근 2016년도 논문인데요. 이거에 의하면 뇌에다 칩을 삽입해서 여기에 신경이 끊어졌으니까 다른 곳으로 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의 신경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디코딩을 해서 다른 쪽으로 그 신호를 다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가슴 근육이나 이런 곳에 신호를 우회시켜서 다시 제 팔다리를 움직이게끔. 그래서 이게 뭐 아직 그렇게 굉장히 여러 사람들 환자에 대해 적용이 된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뇌 신경을 통해서 직접 근육을 움직이는 이런 로봇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이 인공팔은 조금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떻게 만드냐면 복잡합니다. 우선은 뼈가 있고요. 이제 팔 밑에 부분만 팔꿈치 이하만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뼈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금속 소재를 골융합을 해서 먼저 뼈대를 만듭니다. 뼈대를 만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내 팔에 원래 남아 있는 근육에다가 전기 회로를 연결하고요. 뇌신경에서 이 전기 회로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이제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 회로에서 이제 새로 달아준 인공팔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전기 신호는 우리 자율신경계, 체성신경계 얘기하는 체성신경계는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신호가 뉴런을 따라서 명령을 내리지만 그것을 인공팔은 한 번 더 단계를 거쳐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람 팔과 흡사하게 아까 보시는 그런 영상처럼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게 현재 기술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인공팔을 왜 우리는 평소에 못 볼까? 주변에서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이 인공팔은 최근에 올해 6월 31일에 미국의 뉴욕에서 시연회를 했고요. 미국 국방부에서 수년 동안 연구를 해서 실제로 FDA 승인을 2014년에 받아서 이제 루크암이라고 스타워즈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 루크암이라고 해서 명명이 된 이런 인공팔이 개발이 됐고 이제 주 대상자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집트 이런 전쟁에 참여했던 이 군인들 중에 이제 상해를 입은 군인들에게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런 팔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10만 달러 전후 정확한 가격은 사실 공개되지 않았어요. 근데 10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좀 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억짜리 인공팔을 뭐 쉽게 사실 분도 계시겠지만 선뜻 사고 그리고 내 뼈랑 이렇게 융합해서 붙이는 이런 팔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이 팔 색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속 소재고요. 주로 이제 가벼운 금속 소재를 찾다 보니까 타이타늄과 같은 그런 금속 혹은 그런 알로이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공팔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 번째 군인처럼 아마도 뭐 체격이 좋고 이런 분들은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나 노약자 혹은 체구가 굉장히 작은 여성분들은 이게 아까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는 엄청난 전자회로와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모습이 이래요. 이 인공팔을 구동하기 위해서 이분의 어깨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전자회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무겁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경 쓰고 있지 않는 한 이게 팔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걸 차고 뛰다가 넘어져서 바닥에 부딪혔다. 그러면 얘가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은 충격을 흡수하는 성질이 없어요. 바로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팔 한번 빼져버리면 다시 가서 새로 만들어. 1억 좀 넘는 거를 한번 넘어질 때마다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내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는 것을 실제적으로 시연한 첫 번째 로봇팔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고 이 기술을 토대로 해서 더 많은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한쪽의 다른 연구 흐름에서 이 최근에 뭐 많이 개발되고 있는 많은 로봇들의 구동 이제 소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개를 구동하느냐. 아주 많은 경우는 전기입니다. 전기. 또 다른 경우가 바로 뭐냐면 공기압이에요. 공기압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그런 로봇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되 이 구동되는 모든 것들 구동기를 다 이제 피스톤 기반 것들을 해가지고 공기압을 통해서 이제 팔을 움직이는 이런 인공팔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전기로 이렇게 모터를 하나하나씩 조금씩 움직이는 시스템에 비해서 정밀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부피가 크고요. 그리고 항상 공기 실린더를 들고 다녀야 된다는 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로봇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려운. 그래서 제가 현재 로봇으로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일부인 미래 로봇은 저는 인공 근육 소재에 기반한 로봇이 미래 로봇이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그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인공 근육은 굉장히 넓은 범위지만 짧게 얘기하면 유연한 소재고 사람의 근육과 흡사한 생체 근육과 흡사한 소재의 특성을 이용해서 구동기와 근육이 마치 올인원 PC처럼 원바디로 돼 있어서 막 옆에다 이렇게 막 관절 모터 이런 거 달지 않고 그 근육 하나만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전기를 소스로 쓰겠다. 전기를 연결하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사람의 움직이는 시스템과 정확히 똑같음을 모사한 그런 시스템을 제가 이제 인공 근육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어떤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저만의 이제 나름의 꿈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래 로봇 이제 지금까지 쭉 개발되어 온 로봇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미래 로봇은 어떤 것이 있으며 주로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보시면 저게 무슨 미래 로봇이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많은 연구진들이 이제 개발해온 로봇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대부분의 로봇은 다 이제 소위 말해서 소프트 로봇이라고 명명하는 관절이 없고 부드러운 소재로만 구성되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봇과는 종류가 조금 다른 이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미래 로봇을 위해서 학교나 연구소에 있는 많은 과학자분들이 자연을 모사해서 자연에 있는 생물들의 움직임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 모양을 따라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 관절이 전혀 없이 이렇게 유연한 소재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진하고 방향을 바꾸는 이런 모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애벌레 로봇이 이 소프트 로봇 연구에 거의 이제 뭐 선두주자 같은 역할 이런 연구를 좀 부스트업한 이런 연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연구는 오늘 제가 각각의 경우에 대해 동영상을 다 보여드릴 텐데 이제 산업용 그리퍼 목적의 또 이런 불가사리 로봇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로봇이 이제 수중 로봇 그래서 이제 문어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분야로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애벌레 로봇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을 이렇게 굽혔다가 앞으로 전진하는 이 모션을 모사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진들이 열심히 연구한 결과 뭘 알았냐면 비밀은 지금 여기 보면 이 핑크색 손가락이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하고 있죠. 저거 어떻게 만드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은 고무처럼 잘 늘어나는 탄성 기반의 고분자 소재가 있고요. 그 안이 비어 있고 그냥 뻥 뚫은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어떤 특정한 패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큰 스케일로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3D 프린팅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아주 세밀한 그 관절의 움직임을 모사할 만큼 그런 패턴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공기를 불어 넣어주게 되면 안에 패턴이 없는 부분은 많이 휘지 않고요. 이 바깥쪽에 이제 패턴이 되어 있는 부분이 풍선처럼 이렇게 뚱뚱해지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팽창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굽는 모션을 모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착안을 해서 애벌레 로봇도 똑같습니다. 이 애벌레가 등처럼 여기가 휘는 것을 모사하기 위해서 이 등에다가 많은 패턴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진하게 하려면 이 패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제가 잠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요. 먼저 좀 이렇게 네 발로 서서 등을 굽히면서 걸어가는 모션을 모사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라인이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라인이고요. 내가 원하는 모션에 따라서 부어주는 공기 라인이 다릅니다. 근데 장애물을 딱 만났어요. 그럼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마치 림보를 넘듯이 몸을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등을 구부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앞쪽 뒤쪽에 있는 다리의 모션을 주로 이용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저 장애물을 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 모션이 제가 애벌레를 키워본 결과 정확히 애벌레가 하는 모션입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될 때는 등을 탁 굽혀서 앞으로 팍팍팍 치고 전진을 하고요. 옆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거를 비켜나가기 위해서 얘가 굉장히 낮은 모션으로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부분을 구부리고 피느냐가 이 일자처럼 생긴 애벌레 하나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애벌레 로봇을 모사를 했고요. 이런 거에 이제 조금 더 착안을 해서 이런 소프트 로봇 연구를 굉장히 주도하시는 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의 조지 와이사이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산업용 그리퍼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저는 불가사리 모양을 가진 게 공기압을 주면 똑같은 원리로 저렇게 굽겠죠. 근데 공기압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렇게 달걀을 들었다 잘 잡고 원하는 위치에 놓고 저런 로봇은 어디에 쓰이냐면요. 우리가 그 산업 현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예전에는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TV 브라운관의 그 패널 이런 것도 예전에는 다 사람이 직접 잡아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막 1년 정도 하고 나면은 막 다 허리 디스크에 막 목 디스크 와가지고 막 또 일 그만두고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로봇이 다 대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봇이 딱 가서 붙인 다음에 들어서 원하는 위치에 올려놓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떨어뜨리지 않고 강한 힘으로 딱 붙여서 예를 들어서 원하는 위치에 놓느냐. 그리고 이거를 하는데 얼마나 적은 돈이 필요한가, 적은 에너지가 필요한가. 이것이 좀 중요한 이슈고, 그래서 이런 가벼운 고분자 소재, 단지 공기압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퍼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은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학교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에 또 착안을 해서 작년에 일본의 한 연구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근육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냥 안에가 비어 있는 탄성 고분자 소재고요. 여기다 똑같이 공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길이가 이랬던 게 공기가 불어넣으면 뚱뚱해지면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팽창하게 되죠. 이게 정확히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두박근 이렇게 딱 힘주면 여기 뚱뚱해지면서 수축하잖아요. 이 모션을 그대로 모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이제 해골 프레임이고요. 이게 사람 무릎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논문에 보면은 사람처럼 걷는 저런 로봇을 단지 공기와 탄성 고분자 소재 둘만 가지고 모사를 해냈어요. 그리고 공기의 장점은 뭐냐면 질량당 낼 수 있는 파워비가 거의, 왜냐하면 공기는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에너지 소스보다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자, 이런 로봇의 문제점이 뭘 것 같으세요? 이런 로봇을 가지고는 축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공기만을 가지고 이런 움직임은 모사할 수 있지만 저런 로봇을 가지고는 축구를 할 수 없어요. 물론 뼈대를 만들고 축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다시 프레임을 넣으면 되지만 그러면 다시 또 개를 움직일 만하게 엄청난 힘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개념을 보여주는 연구지만 사실은 실제 인공 근육으로 쓰이기에는 갈 길이 굉장히 먼 그런 시스템이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가장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어 로봇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테고 문어는 관절이 전혀 없고 유연한 소재로만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물속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원하는 모습을 다 구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문어의 여기는 이 빨판. 이 빨판이 원하는 표면에 딱 들러붙으면 엄청 강하게 들러붙죠. 떼내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독특한 성질을 많은 과학자들이 모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어 로봇을 모사하는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빨판이 강하게 잡는 역할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리퍼, TV 브라운관 옮길 때 딱 한 번 붙이면 절대 안 떨어지는 그리퍼 역할도 할 수도 있고 혹은 수중 로봇. 그래서 우리가 수중 탐사, 수중에서 뭔가 영상을 찍어야 되고 할 때 로봇이 일본적으로는 금속 제품이고 전기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속에 넣으면 고장 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물속에서 충분히 수영쳐서 뭔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로봇을 개발할 수 있으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 움직이는 저 촉수의 모양을 이제 모사해가지고 저렇게 그리퍼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 빨판을 이용해서 아주 무거운 철도 잘 잡고요. 자유자재로 마치 코끼리 코처럼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파리의 모션과 이 문어의 모션을 잘 모사하면 이게 실제 바닷속입니다. 그래서 컨트롤할 수 없는 해류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 환경에서도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잘 헤엄쳐 나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어나 이런 해파리 같은 이런 수중 로봇을 연구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사실은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문어 로봇을 어디다 쓸까요? 여러분들 대장 내시경 하시잖아요, 그죠? 위내시경 하죠. 대장 내시경 할 때 왜 수면 마취를 할까요? 아프니까 하죠. 아프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장, 우리 인간의 대장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겼고 집어넣는 내시경은 딱딱한 애죠. 그렇죠? 그래서 직선 거리를 갈 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시경을 쭉 하려면 이제 곡선 거리를 굽혀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장벽을 치면서 굽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픕니다. 굉장히 자극이고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쇼크를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면을 하죠. 그래서 못 느끼게 하려고. 그래서 이 문어 로봇은 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문어의 촉수 하나를 모사한 형태고요. 이거를 수술용 로봇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대장이나 이런 굉장히 유연한 인간의 장기를 이제 서치하고 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서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특히 이런 또 이런 내시경을 가지고 하는 수술들이 한 가지 문제점이 항상 천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지 않은 환자들이 수술 후에 천공으로 많은 고통을 겪죠.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유연한 문어를 가지고 이제로 수술을 하게 되면 천공의 위험성이 없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대장에서 이제 용종을 떼는 거를 이제 뭐 경험하셨거나 보신 분들은 이렇게 올가미 같은 걸로 이제 용종을 딱 잡아서 태워서 뜯는데, 그러려면은 뭔가 지지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대장 내시경 하는 그 물질은 딱딱하기 때문에 딱 지지해서 뜯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문어는 이제 촉수가 막 아무 데로 가는데 도대체 무슨 재주로 용종을 떼내느냐, 그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인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생활 속에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이 소프트한 이런 실리콘 재질 안에 아주 값싼 뭐 과일의 열매나 혹은 뭐 보리차, 뭐 커피빈, 뭐가 됐든 이런 가루, 이런 알갱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려고 할 때는 이제 부드럽게 서치를 하는 거죠. 그랬다가 딱딱함이 필요할 때 공기를 쫙 빨아들이면 됩니다. 공기를 쫙 빨아들이면 이 문어 죽수가 굉장히 딱딱해져요.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 집에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마트에 가서 설탕을 사시잖아요. 설탕 뭐 요만큼 파는 마트는 없잖아요. 다 보통 아무리 작은 사이즈를 사도 한 요만한 크기 비닐에 담겨있는 설탕을 사시죠. 사실 때 보면 설탕 굉장히 비닐 액체로 부드럽습니다. 쓰시고 입구를 아무리 잘 실링을 해서 싱크대에 보관해 놔도 다음에 쓰실 때 빼면 어때요? 딱딱해져 있죠. 왜 딱딱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수분이 들어가서 끈적끈적해져서 그렇게 생각하셨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주 이유가 아닙니다. 설탕을 가만히 보관을 하면 설탕 입자들이 이제 중력 방향으로 계속 밑으로 자기가 스스로 패킹이 돼요. 그래서 그 설탕 입자 사이사이에 있던 공기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얘네들이 그 우리가 물리에서는 이걸 유식한 말로 제밍 트랜지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얘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다시 쓰시려면 이제 어떻게 하시죠? 열심히 주먹을 푸시고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죠. 정확히 같은 현상입니다. 촉수 안에 이런 열매를 넣어서 공기를 불어넣으면 그러면 얘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공기를 쫙 빨아들이면 입자들끼리 굉장히 강하게 패킹을 하면서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문어 로봇이 문어의 모습을 가지고 단단할 때와 유연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이런 스마트한 이런 소프트 로봇으로 또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수술용 로봇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조금 더 이해가 되시려고 하나 예를 가져왔는데, 제밍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논문에도 나왔고 뭐 많은 경우에 시연이 됐는데, 저런 플라스틱 공 안에 커피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빈이 들어 있고요. can handle all sorts of objects. 네. 그러면 평소에는 이제 부드럽죠. 그렇죠? 근데 안에 공기를 쫙 빨아들이면 딱딱해집니다. 커피밖에 안 넣은 거예요. 커피 가루가. 그다음 다시 공기를 넣으면 부드러워지고요. 그다음에 다시 공기를 쫙 빨아들이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제밍 트랜지션 때문에. 그래서 이 현상을 이용하게 되면 그리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잡고 있는 어떠한 물체든지 소프트한 상태로 가서 접근을 한 다음에 딱 컨택을 한 다음에 공기를 쫙 빨아들이면 딱딱해지죠. 그럼 그대로 굳는 거예요, 시멘트처럼. 그럼 그대로 들어서 이제 그리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 물을 따르는 저런 것도 데몬스트레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펜 같은 거 집어가지고 글자도 쓸 수 있고요. 어디까지 잡을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게 궁금증인데, 가장 챌린징한 게 뭐냐면 아이폰, 그냥 얍상한 핸드폰, 그리고 동전입니다. 보시면은 어떤 물체든지 다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처럼 쓰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시연하기 위해서 지금 저 동영상에서 농구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아마 원가로 따지면, 물론 저는 지금 저기를 연결한 저 모든 회로의 가격과 전자 제어 시스템을 다 무시하고 위에 있는 요 손만 말씀드리면, 원가로 따지면 그냥 비닐백 같은 고분자 하나, 아마도 뭐 원가는 100원. 그다음에 안에다가 먹고 남은 커피 찌꺼기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로봇을 이제 만들어야죠. 조금 전에 그 손은 건투장갑 같은 거, 그거 내 손으로 하기는 다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멋진 인공손을 만들고 싶고,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 걸 하려면 공정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공정 기술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공정 기술도 있고요, 돈을 좀 덜 쓰는 공정 기술이 있고. 근데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이제 고분자 소재, 소프트한 소재 기반의 가장 유력한 공정 기술은 바로 최근에
많이 상용화가 되고 또 각광받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이에요. 그래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런 애벌레 로봇도 만들었지만 그 외에도 이제 문어나 이런 해파리 모양도 똑같이 만들어서 할 수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3D 프린팅의 이 하나 장점이 인공 우수를 찾는 사람들이 이 손이 정말 내 손처럼 똑같이 생기길 바래요. 보통 그래서 인공 우수를 하면 다 장갑 끼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우수가 마치 우리 그 TV에 가끔씩 나오는 몰래카메라 보면은 이제 특수분장 막 하는 그 소재 있죠, 얼굴 피부 만드는 그런 소재고 내 손과 똑같이 생겼다면 누구든 다 장갑을 끼지 않겠죠. 여름에 장갑을 낄 이유가 없고 손을 보여주고 싶은데 한 가지 방법은 내 왼손과 똑같이 오른손을 만들 수가 있어요.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내 손을 스캔한 다음에 CAD를 이용해서 하룻밤 동안 손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프트한 소재 기반의 이런 로봇을 만드는 공정 기술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D 프린팅 기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래에 어떤 소프트 로봇을 우리가 만들 수, 아직 제가 인공 근육 얘기는 자세히 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인공 근육 얘기를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 근육과 그냥 소프트 로봇 차이가 뭐냐? 그냥 아까 그 커피 가루를 담았던 그 봉지처럼 그냥 탄성 고분자는 인공 근육이 아니에요. 걔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걔는 하는 일이 늘어날 가능성과 줄어들 가능성을 그냥 주는 하나의 소재일 뿐이고요. 그 소재 자체가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해서 움직이면 그럼 걔는 인공근육 소재예요. 그래서 이 소재, 인공근육 소재를 3D 프린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직접적으로 인간의 장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내 심장, 내가 심장이 질환이 있는데 다른 사람 심장을 이식하면 심장의 크기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혈관의 크기도 다르고. 그런데 내 심장과 똑같은 심장으로 만들어서 3D 프린팅을 한 후에 이거를 내 심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훌륭한 개발이 되겠죠. 물론 외부의 물질이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면역 거부 반응 이런 게 다 문제가 되지만 일단 그런 거를 무시하고 이것들이 인공 심장으로 심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여러 인공 장기로. 그러려면 얘가 이제 움직여야죠. 그래서 체성신경계처럼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는 이런 신경계도 있지만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지배받는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있고 심장이 그 대표적인 경우예요. 우리가 심장한테 뛰라고 명령을 해서 뛰는 게 아니죠. 그렇죠? 걔는 계속 뛰고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재에다가 제가 만약에 전기 감응성 소재를 써가지고 이게 실제 전기 감소 고분자 소재고요. 이 저 논문에 하버드 조지 와이스 교수님이 출판한 논문이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뛰는 심장의 모션을 모사한 저런 장기를 만들 수 있으면 인공 근육으로서 소프트 로봇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런 게 개발이 안 되겠죠. 자, 이런 소재의 문제점이 뭘까요? 이 인공 근육 소재도 뛰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모든 고분자 소재는 뛰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우리가 심장 수술을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못 하는데 이거를 계속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명 문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은 계속 변하는 거, 아까 두꺼워진다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이제 해결된 거지만 분명한 미래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이제 로봇이 되기 위해서 자극에 감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뭐 오랫동안 심장처럼 뛰어야 된다 그랬는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힘입니다. 힘. 그 소재의 강도. 그래서 소프트한 소재는 강한 힘을 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소프트하다는 것 자체가 말 자체가 암시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려면 아이언맨 수트는 사실은 소프트한 소재가 아니죠. 티타늄 뭐 알로이로 돼 있다고 영화에 나오는데 단단한 소재죠. 아이언맨 수트처럼 강한 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돌아가 보면 로마 시대, 뭐 고대 시대의 병사들은 다 이런 철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시대의 주 무기가 뭐냐면 총이 없던 시절에. 그래서 창이 찔리는 걸 막으려면 철과 철이 만나야 막을 테니까 저런 철갑옷을 입고 다녔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못 입어요. 답답해서. 내가 찔러 죽였으면 죽었지. 못 입어. 못 입을 것 같은데 저 때는 다 저런 거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보시면요. 여전히 철갑옷인데 철 100%가 아니라 철과 이제 패브릭, 뭐 면이나 그 외 실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라미네이트된 구조의 저런 옷을 입었죠. 근데 여전히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역사책을 보니까 장군들은 이제 말을 타고 다니니까 좀 괜찮은데요. 보병들 있잖아요. 보병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전쟁터까지 가지도 못하고 걷다가 탈진해서 죽었대요. 실제 역사 실록에 보면요. 옷이 너무 무거워서.
옷이 너무 무겁고 땀 배출이 안 돼서. 그래서 내 몸을 보호하려고 입었는데 얘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무거운 소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입고 날아다니려면 굉장히 가벼운 소재.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강철만큼 강해야 됩니다. 그런 소재가 세상에 어디서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많은 외화 시리즈 이분 멋있는 분이죠, 그렇죠? 보면은 다 저렇게 굉장히 딱 멋있는 방탄수트 하나 딱 입고 서 있죠, 그죠? 전혀 무거워 보이지 않죠. 지금 현 시대의 방탄 그 수트는 다 유연한 소재로 고분자 소재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총알을 맞았을 때 전혀 데미지가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차이가요. 제가 만약에 이 철갑옷을 입은 군인한테 총을 쐈다. 어떻게 될까요? 죽죠. 왜 죽을까요? 쇼크사로 죽을 거예요. 엄청난 굉음에.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금속 소재들은 충격 흡수가 안 돼요. 자기가 깨지든지 충격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런 거 쓰려면 아이엠 스튜디오 나오는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안에다가 충격 흡수층인 폴리우레탄이라는 고분자층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다가 총을 쏘면 물론 총을 맞아본 적이 제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나 뚫리진 않아요. 이 소재가 고분자 소재인데 아라미드라고 알려져 있는 고분자 소재고요. 나일론이랑 굉장히 흡사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쉬 형태로 제작이 돼 있고 이것이 총알을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한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고요. 철만큼 강하다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강도를 표현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덕타일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하다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덕타일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라미드를 아마 매일매일 접하면서 사세요. 모르시지만 바로 그게 어디냐면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가 그 아스팔트 여름에 그 뜨거운데 그 자동차 1톤이 넘는 무게를 버티면서 잘 가잖아요. 뭐 타이어 한 번 쓰면은 몇 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이어가 고무인데 어떻게 저걸 버티느냐? 고무 100%로 돼 있지 않습니다. 고무는 이 아스팔트와 직접 접착하고 있는 요 표면에만 있고요. 이 아스팔트를 이 고무를 밑에 보면 밑에 이렇게 노란색 층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저 아라미드 층입니다. 저게 있기 때문에 타이어가 안 망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타이어 갈 때 이제 요 흠이 어느 정도 없어지면 타이어 가세요 그러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저 아라미드 소재가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는 여기가 깨져서 터지는 게 아니라 옆에가 이제 금이 가서 이 아라미드가 깔려 있지 않은 쪽에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재 철보다 강한 유연한 소재는 이미 다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인공 근육 소재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는 일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육 소재는 뭔가 외부 자극이 주어졌을 때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소재인 거죠. 그런 소재가 없겠느냐? 있습니다. 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사하려고 하는 게 아이언맨 수트예요. 저거는 강철입니다. 근데 저걸 입는 순간 힘이 막 엄청 세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웨어러블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해서 근력 증강 로봇 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미래 로봇으로 영화에서 모사가 되지만 현재 실제 개발이 되었고 현재 또 굉장히 왕성히 개발되고 있는 연구 품이고요. 그래서 옛날 영화 중에 좀 탐 크루즈가 입고 있는 이런거나 혹은 옛날에 맷 데이먼이 입었던 이런 수트가 다 근력 증강 로봇 수트입니다. 입기 전에는 막 힘이 없었다가 입으면 막 빨라지고 힘이 엄청 세지죠. 근데 그게 무슨 영화 속의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군사용으로 굉장히 무거운 완장을 차고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죠. 근데 실제 군사용을 지금 여기 보이는 게 한 가지 예인데요. 이 군인이 이런 근력 중강 로봇 수트를 입으면 무거운 짐을 메고도 뭐 일반 군인보다 2배 더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수트가 실제로 현재 개발이 되었고 군사용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결은 뭐냐면 내 관절이 움직이는 거 혹은 내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이 근력 중강 로봇 수트가 센싱을 해가지고 다시 내 근육에 피드백을 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다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개발이 가능하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데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모든 거는 다 소프트하지 않고 다 하다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걸 입고 제일 처음에 군인들이 걷는 연습부터 해야 된대요.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거를 입고 어떻게 걷느냐 연습하고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와 이제 대비되게 이것도 최근에 올 초에 나온 이제 논문인데요. 하버드에서 개발한 엑소수트라고 해서 보시면 이제 등산용 바지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소프트한 소재입니다. 저기에 여러 부분에 이런 센서 이런 걸 달아가지고 얘가 걸어갈 때 이제 힘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저 논문에 의하면 똑같은 운동을 했을 때 소비되는 운동량이 20-30% 정도 감소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런 근력 증강 로봇 수트를 소프트한 소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요 바지는 근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바지의 역할만 하는 거지 딱히 뭔가 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 로봇으로 하려면 저 소재 자체가 인공 근육 소재가 되면 그러면 훨씬 더 할 수 있는 일이 효과가 넓어지고 할 범위가 커지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개발된 소재가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가 사실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하는 소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집에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해본 나일론. 그래서 나일론은 그 바늘 실로 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낚싯줄 있죠? 그다음에 그 요트 이런 거에 천막 이렇게 묶는 그런 실이 단단한 실이 다 나일론이고요. 나일론 실을 이빨로 끊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빨 부러집니다. 굉장히 강해요, 나일론은. 그래서 나일론이 잘 꼬아서 만들면 이런 대부분 소프트 소재가 이루지 못한 거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데 바로 사람의 근육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번들로 만들게 되면 거의 1톤에 가까운 무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언맨 수트를 입으면 막 차를 들어 올리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러한 유연 소재로 실제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 나일론은 제가 왜 근육 소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나일론은 열을 가하면요. 부피가 바뀝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면 부피가 확 줄어들었다가 다시 열을 낮춰주면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열에 감응하는 인공 근육 소재예요. 그래서 조금 과장을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슈퍼맨이 이렇게 땅에서 점프를 순식간에 딱 하죠, 그렇죠? 그리고 슈퍼맨은 좋은 소재, 외부의 공격을 잘 막는 방탄수트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일론 소재를 입고 발바닥에 잘 디자인을 하면 점프를 하는 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온도의 변화를 통해서 온도를 높였다가 갑자기 온도를 탁 낮추면 이제 순간적인 점프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로봇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미래 소프트 로봇이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슬라이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는 로봇의 말씀을 잠시 드릴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로봇 전공자들이 아니면 저도 아니지만 로봇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로봇이 이런 그 관절들이 제어되는 이런 메커니즘이나 수학적인 이런 모든 알고리즘은 아마 제가 아무리 노력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내공이 쌓여서 20대부터 혹은 10대부터 그 분야에서 쭉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인이 돼야 그 시스템을 이해하지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소프트 로봇은 좀 달라요. 소프트 로봇은 제가 좀 가장해서 표현하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는 저 연구실에 초등학생들을 좀 초청해가지고 같이 소프트 로봇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잘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창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여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올 초에 그 미국의 유수 저널에 출판이 됐고 결과가 스탠포드 연구진들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봐도 이해를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혹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을 거야.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똑같은 생각이 드시는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 로봇의 소재가 뭘까? 로봇 소재가 뭘까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서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뭘 찍어와라 혹은 뭘 해라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끝에 빛 쪽으로 가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종의 팁 같은 게 붙어 있고요. 제가 빛을 향해서 가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이 많아요. 장애물이 막 저런 데도 뚫고 지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어디에 가면 굉장히 더러운 혹은 글루가 가득 담긴 저런 것도 다 통과해서 갑니다. 잘 갑니다. 그리고 저런 장애물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뚫고 나가면서 잘 갑니다. 그래서 빛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루트를 촬영도 합니다. 이렇게 촬영도 하고 제 미션은 뭐냐면 사실은 저 가스 밸브가 열려 있어요. 집에 깜빡 잊고 가스 밸브를 켜고 갔는데 다시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온갖 역경을 뚫고 물도 건너고 홈도 건너고 열심히 건너서 저런 장애물 무거운 75kg짜리 막 들어가면서 빨리 미션을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가스 밸브를 무사히 딱 잠그죠.
스탠포드 연구진을 연구한 겁니다. 자,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아니죠. 이 소재가 뭘 것 같으세요? 풍선, 그냥 우리 애들 장난감 중에 이렇게 입으로 후 불어갖고 이렇게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풍선 아시죠? 그 소재예요. 그 소재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안에서부터 공기를 쭉 불어넣으면 안에 말려있던 풍선이 밖으로 쭉 나가면서 물론 얘가 약간의 이런 텐들 구조를 하도록 좀 디자인되어 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로봇은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다. 전문가에서 특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연장에 계시는 어린 친구들 다 환영합니다. 소프트 로봇은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 미래 로봇 기술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자신 있게 전기에 감응하는 소재가 미래의 인공근육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를 가지고 팔도 굽히고 피고 손가락도 움직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생체 내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항상 전류가 흘러요. 우리는 몸의 70%가 물이고 그 안에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로 구성이 돼 있고 수없이 많은 이온들이 녹아져 있고요. 세포막을 주위로 이온 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온의 흐름을 통해서 항상 미세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뇌의 신호를 어떻게 전달을 하냐면 뇌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뉴런에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실제로 모든 이런 구동 메커니즘이 전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람의 몸을 모사한 인공 근육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공기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직접적인 거는 바로 전류입니다. 전류. 그래서 우리 몸에 실제로 흐르는 수십 마이크로 암페어의 전류를 흘려줘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로봇이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뇌에서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그 명령이 전기 신호로 이제 이 시냅스 그 뉴런 단위로 해서 전기 신호로 흘려주고요. 그걸 받은 이 인공 근육이 구동기와 하나의 몸이 된 인공 근육이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 벌케하게 막 무겁게 달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체 내에 흐르는 생체 전류만의 아주 그 작은 전류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구동기, 액추에이터, 인공 근육이 많지 않고요. 제가 우리 전 세계에서 그거를 개발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몇 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 손가락이요. 이게 지금 저희가 개발한 인공 근육 소재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처럼 보이려고 그냥 갖다 얹어놓은 거고 종이에 얹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전압, 이게 AA 전지 하나죠. 그래서 수십 마이크로 암페어의 전류하에서 저렇게 잘 움직이는 인공 근육 소재를 저 연구실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1시간 가까이 열심히 떠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프트 로봇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 꼭 집에 가실 때까지 소프트 로봇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이 분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내용, 이런 물질이 산업용 로봇 혹은 집에 있는 돌보미 로봇, 수술용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성 이런 피부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시간 긴 시간 동안에 집중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강연이 재밌는 강연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고 저희가 매주 만나는 이 미래 강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남은 강연도 사색하기 좋은 계절에 풍성한 생각할 거리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2주 뒤에 9강에서 뵙겠습니다. 이영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